지난 시간에는 행정법 관계 내용이라고 해서 그 내용적으로는 공권과 공의무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공권에 관한 행정법 관계 내용에 관한 일반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이번 시간에는 그 구체적 공권, 새로운 공권으로서의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그리고 행정개입 청구권에 관해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국민의 권리무 관계가 끝나면 특별한 국민 중에 이제 극히 일부 특별행정법 관계에서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행정법 관계 내용은 종결이 되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성탄절이네요. 오늘이 성탄절인데 행복한 시간 되길 바라고, 저는 뭐 종교적으로는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그 보편화된 하나의 그 세시풍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의미에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상당히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촬영은 성탄절날 하지만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아마 내일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오늘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공권에 관해 다루는 거는 그 권리구제와 관련된 쟁점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고적격과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논점이 그 조례상 신청권이라 그래서 그 대상적격 거부나 이제 부작위의 대상적격의 문제하고도 이제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일단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부터 이제 먼저 다루게 되는데, 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2편에서 행정회의에서 다루게 돼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자라는 말은 일상생활에도 쓰죠. 좀 하자가 있다. 뭔가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흠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일반적으로 흠결이 있거나 흠이 있는 걸 이제 하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자 보수 청구권 뭐 이런 말도 민법상의 하자 담보 책임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용어인데, 근데 행정법의 하자는 그 흠인데 넓은 의미의 하자는 위법과 부당까지 다 포함하는데, 좁은 의미의 그 하자는 위법을 얘기해요. 위법이 법률 위반 줄임말이라는 건 뭐 첫 시간에도 소개를 했죠. 그죠? 법률 위반이다. 근데 무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자 없는, 그럼 위법이 없는, 위법 사유가 없는, 달리 말하면 적법한 그거죠. 적법한. 재량이라는 거, 이 보충 자료에 개념 돼 있어요. 보충 자료에 20강, 21강, 거기에 그 중간 좀 밑에 나와 있죠. 하자라는 게 위법인데, 무하자는 하자 없는, 위법하지 않은 적법한이고, 재량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행정행위 용어인데, 복수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걸 재량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어떤 행위에 관해서 행위를 할지 말지에 관한 거를 특히 결정재량,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를 선택재량이라고 해서 좀 분화된 용어들을 행정행위에서 또 다루게 될 거예요. 판단 여지하고 차이도 그때 다시 다루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행정청에 어떤 선택권이 있는데, 그 선택권을 남용하지 말고 멋대로 하지 말고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선택권을 행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바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에요. 이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봤죠. 공권의 확대화 경향해가지고 공권 성립의 3요소에서 우리가 다뤄봤죠.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재량이면 멋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국민은 뭐 객체 지위밖에 없었기 때문에 행정이 알아서 뭐 뭔 선택을 하든 네가 관여할 바 아니다. 그런 영역에서 아무리 선택권이라고 하더라도 멋대로 할 수는 없다. 이 재량행위 통제법리, 그 다음에 이제 원고적격의 확대,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했다 그랬죠. 기능 및 실익 보면은 재량권도 이제는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재량권 행사의 한계와 통제가 재량행위의 가장 중요한 논점인데, 재량의 적정한 행사를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 수단의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권의 확대화, 그 다음에 공권의 확대화는 원고적격의 확대로 연결이 되죠.
다음에 이제 뭐 대상적 교육의 문제다라고 하는 교수도 있는데, 정치학 전공이죠. 그래서 법학에 기초가 없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견해 있다 무시해버리면 될 거고, 법적 성질이 적극적 공권, 이것도 우리가 소극적, 적극적 관련되는 걸 앞에서 보충 자료로 종합 정리했었죠. 소극적인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걸 침해하지 마라. 그 침해 배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소극적 권리고, 근데 이 권리는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배제하는 소극적 방어적 권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재량 처분을 할 걸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단은 적극적 공권이라는 게 소극적 공권이 아니다. 소극적 공권성을 갖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종합 정리했었죠. 추가적 개념으로. 적극적 공권이라고 하는 거는 소극적 공권 플러스 더 나아가 적극적 성질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에도 우리가 끌어낼 수 있겠지만, 권리라고 하는 거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 내지는 법적 힘, 그거라 그랬잖아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라는 건 개념 모순이죠. 그러니까 권리 개념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이미 개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리는 적어도 최소한 소극적 성질의 권리다. 이거는 필연적인 공통점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소극적 공권에 그치느냐, 이게 이제 자유권이라 그랬죠. 아니면 적극적 공권의 성질까지 갔냐, 이런 차이인데,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걸 침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걸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적극적 공권성인데,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공권성,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이 개념을 좀 잘 음미해야 되는데, 일단 절차적 공권, 형식적 공권 관련해가지고 보충 자료에 보면, 보충 자료 3페이지 보면 실체법과 절차법인데, 이 실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용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내용, 어떤 권리가 있고 그 권리의 성립 요건과 내용이 어떤 거다라는 걸 규율하는 게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절차법은 뭐냐면 소송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행정법에는 소송 이외에도 뭐 절차법에 들어가는 게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소송이 권리구제의 핵심 정통이죠. 그래서 이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 절차에 관해 규율하는 법이 바로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실체법은 권리의 실체, 즉 발생 변경, 소멸, 성질, 내용, 범위, 이걸 규율하는데, 그 기본권에 어떤 목록이 있고 그 내용이 뭐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걸 규율하는 게 헌법이죠. 행정법은 이제 헌법보다는 하위지만 그 행정법상의 권리가 어떤 게 있다, 이걸 규율하는 거고, 형법은 범죄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 그 다음 민법은 사법상 권리, 민법과 상법은 사법상의 권리에 관해 규율하는 거죠. 절차법은 권리물을 실현하는 절차, 그 권리물 행사, 보전, 이행, 강제, 그래서 강제법과 소송법 두 유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소송법 시리즈가 민사, 형사, 가사, 행정소송법, 그 다음에 행정법에 특이한 행정심판법, 이거는 이제 사법상 권리구제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거든요. 행정절차법, 뭐 파산법,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뭐 행정법 관련해서는 이제 행정대집행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실체법에 의해 규율되는, 인정되는 권리가 실체적 권리고, 절차법에 의해 인정되는 게 절차적 권리인데, 절차적 권리 종류 있죠? 이거 제목을 다 외워야 됩니다. 객관식은 아주 짜증나는 게, 어떤 규정이 있냐 없냐 법률을 출제할 때는 그 내용에 관해 출제하는 게 더 많긴 하지만, 어떤 규정이 있냐 없냐 그 전부에 관한 출제도 가끔 되기 때문에 그 문장 내용만 알아서는 안 되고 어떤 권리 목록이 있는가를 다 외워둬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보충자를 통해서 그냥 생으로 외우려고 하면 이거는 외워지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않아요. 결국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 그 문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혀야 됩니다. 반복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걸 읽지는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오면은 그 절차적 공권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 권리라는 용어는 무하자재행사 청구권을 권리가 아닌 것으로 오해시킬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논거가 나올 때
가장 높은 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학설에 관한 주제가 많이 줄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용어를 여러분들 소화해야 되고 이미 배운 용어예요. 우리가 이것도 앞에서 보충 자료로 다뤘죠. 진짜 가짜 계열의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부진정 이런 말이 들어가면 또 외견적 이런 말이 이제 가짜 계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률 용어로 이제 형식적이라는 의미가 그 가짜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형식적 권리다 그러면 이건 가짜 권리다. 그거를 오해시킬 우려가 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어학 감각이 떨어지는 김동희 교수님 주장인데 이건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말이나 한자어나 영어 단어 한번 봐요. 여러분들 뭐 뜻글자라고 해서 한자만 쓰면은 뭐 다 한다? 그 웃기는 얘기. 그거는 한문의 우주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위치하고 상관없어요.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데 어미가 뭐가 분야에 조사가 뭐가 분야에 따라 이 의미가 달라지는데 근데 한자는 뭐냐면 그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뜻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은 경우 수십 개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정명가도라고 임진왜란 때 그 가도라고 하는데 거짓 가짜 그게 그 길을 내어주는 뜻이 있죠. 그런 뜻으로는 일반적으로 잘 안 쓰거든요. 거짓 가짜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고. 그러니까 한자도 다양한 뜻으로 쓰요. 영어 단어도 주요 동사 봐요. 제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그때 주요 단어 뭐 20몇 개 뜻까지 외우고 그랬어요. 그것도 뭐 맹목적으로 외우면 안 되고 문장과 함께 외워야 그 문장에서 그 뜻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외워지는 거지 문장을 떠나서 그냥 뜻만 생으로 외운다면 그건 외워지지 않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게 가짜 계열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법률 용어로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다양한 다른 뜻으로도 쓸 수 있고 더군다나 형식적 공권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설 교수님들이 가짜의 의미로 형적 의미를 쓰는 게 아니면 그 취지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시킬 우려가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지 독해 형적 공권설이 뭔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독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오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비판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하자재량 행사 청구권은 다만 전국 처분의 형성 내용이냐 과정과 절차가 동의하라고 보면 돼요. 형성 절차에 있어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구했을 이거 1호 표현도 잘 익혀야 돼요. 어떠한 처분이지 특정한 처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처분을 구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청구권이라는 견해가 이게 소수설이에요. 그 다음에 형적 공권설은 오해다는 거죠. 이거는 결정 절차에 관한 게 아니라 결정 내용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선택권 행사의 결론, 이 결론 내용이 같은 한편에 동의어라고 보고 과정이나 절차가 이제 같은 쪽에 다른 한편에 동의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요. 그 선택권 행사의 결론 내용에 관한 문제지 절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용에 관한 건데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보충 자료로 내용에 관한 건데 내용이 특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콕 집어서 뭘 해달라. 이 특정한 거를 특정한 내용이 없고 다만 내가 뭐 콕 집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처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처분을 청구하는 걸 내용화하는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처분이든 이런 표현을 잘 익히라 그랬죠. 특정한 처분 틀리고 어떠한 처분 맞는 거예요. 어떠한 처분이든 하자 없는 결정을 청구하는 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공권이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블로그에 그 애제자 열전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그 건국대학교의 홍보 모델로 활동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착하고 그 정이 많은 그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연구실에 들릴 때마다, 노량진 와서 연구실에 들릴 때마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먹거리 식당이라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굉장히 맛있는 집인데 그 경상도 분이 사장님이신데 경상도 그 출신이 맛집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는 그 맛집인데 먹거리 식당이라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동태찌개를 시켰어요. 동태찌개. 그러고 보니까 좀 전에도 동태찌개 먹고 왔네. 날이 엄청 춥죠. 요 사무실에 주말이면 난방이 안 돼가지고 좀 보기에 답답해 보이지만 이게 난방이 안 돼가지고 제가 감기 기운도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피를 등산할 때 입는 내피를 갖다 지금 입고 강의를 하는데 이게 추운 날에는 이제 칼칼한 국물 따뜻하면서 칼칼한 국물이 당기죠. 그죠? 그 친구하고 거기 갔는데 그 친구가 살을 일일이 발라가지고 내 숟가락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애냐? 이런 걸 하게?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아빠한테도 그렇고 자기 남자친구한테도 항상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참 별일이네. 요즘 이런 여자가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밥을 다 먹고 났는데 그러니까 저쪽에는 뭐 뼈 발라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하나도 안 먹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생선을 못 먹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진작 말했으면 내가 다른 걸 시켰을 건데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몇 달이 흘러가지고 또 왔는데 또 똑같이 살을 발라주고 저는 눈치 없이 그걸 기억을 못하고 또 얘기만 하다가 뒤늦게 또 얘가 하나도 안 먹은 걸 발견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도 너하고 비슷한 여학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게 저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두 번이나 쫑크를 먹고 나니까 이제 그 여학생이 생선을 전혀 못 먹는다는 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그때는 기억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례를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밥 좀 사주세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격에 따라서 뭐 먹고 싶냐? 짜장면이요, 짬뽕이요, 뭐 동태찌개요, 고기요, 뭐 이렇게 콕 집어서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거나요. 대부분 이제 그렇죠. 뭐 저는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가리는 거 없으니까 아무거나요. 바로 이게 무하자 식사 청구권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그냥 내 걸 뺏어가 내 밥 뺏어가지 마라 이런 소극적 권리가 아니라 밥을 사달라. 그죠? 밥을 사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니까 적극적 권리죠. 근데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여학생 같이 생선을 전혀 못 먹는 여학생에게 내가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동태찌개 먹자. 이거는 하자 있는 선택이죠. 그죠? 제 식성을 고려해서 하자 없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특정한 메뉴가 아니라 어떠한 메뉴든 내 식성을 고려해서 나에게 적합한 하자 없는 선택을 해달라 주장하는 게 바로 형식적 공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데 특정한 메뉴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뭐 데이트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데이트 할까?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 데이트를. 영화 볼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무하자 데이트 청구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용에 관련된 건데 특정한 내용을 주장하는 게 못 되니까 실체적 공권이라고 표현하는 대신 편의상 형식적 공권이라고 부르자. 이게 다수설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인정 여부, 이 논거가 나오면 굉장히 또 가장 높은 난도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소화를 해야 됩니다. 출제가 자주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소화가 안 될 이유도 없어요. 차분하게 음미를 하면. 자, 일단 부정선은 이 가능하면 권리를 부정하는 견해는 뭔가 가치관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권리구조가 확대되는 민주국가, 법치국가 시대에 웬만하면 권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거는 바람직한 가치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재량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실체적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체와 관련시켜 권리구조를 인정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형식적 권리를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뭐라고 반박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 돌대가는 줄 아냐? 아니, 우리도 어떤 실체적 권리가 침해되면 당연히 그걸 주장하지. 실체적 권리가 침해됐는데 이 무하자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 바보야. 우리가 뭐 멍청인 줄 아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 실체적인 권리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장할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권리 침해 사안일 때는 당연히 그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실체적 권리, 소유권 침해, 급여 청구권, 연금 청구권 침해, 이런 실체적 권리, 공무단위권 침해, 이런 실체적 권리가 침해되면 당연히 그걸 주장하겠지만 마땅히 그 실체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최소한 원고적 격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걸 인정할 실익이 있다라고 반박을 하든, 난 이게 오히려 뭐 논리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만약 실체적 권리 침해가 없는데도 흠없는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형식적 권리 침해만으로 소익, 줄임말이죠. 소를 제기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소송을 통한 이익, 여기선 구체적으로 원고적 격 얘기인데 인정한다면 원고적 격을 부당하게 넓혀 민중소송화할 우려가 있다. 이 민중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종합 정리했죠. 일반 국민을 지칭하는 그게 사인, 그죠? 국민, 그 다음 민중, 그래서 민중적 관습법, 여기서 우리가 종합 정리했죠. 민중통제, 민중소송, 뭐 이런 말들. 그럼 개나 소나 다 소송 제기하면 그걸 다 받아줘야 된단 말이냐? 아, 오해다라고 반박을 하죠. 그 개나 소나 다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권 성립의 이요소 있죠.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 강행법규의 존재. 그 다음에 의무가 잇따라서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민중소송할 우려가 없다. 세 번째, 법원이 너무 재량권 행사 과정에 개입하면 결국 행정의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우리가 법치 행정도 배웠잖아요. 법치 행정에 행정이 멋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재량권에도 법적 관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해서 국민에게 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현행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것도 어때요? 바보죠. 우리가 관습법에도 배웠잖아요. 권리는 실정법상, 성문법상의 권리만이 아니라 불문법인 관습법에 의한 관습법상의 권리, 이법권과 용습권 배웠잖아요. 관습법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권규범의 해석을 통해서도 도출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부정선은 정상적으로 법학을 배웠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그런 논거들이에요. 권리침해 시 구제수단으로서 의무행 소송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거부나 부작위의 경우는 의무이행 소송이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덜 떨어진 게 좀 불편하면서 간접적이라고 하는 게 거부 처분의 경우 취소 소송, 부작위 경우 부작위보 확인 소송인데 좀 미흡하고 재판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굉장히 국민에게 불편한 거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간접강제, 기속력에 따른 간접강제를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권리구제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된다라는 거예요. 이 논거는 지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건 소송에 가서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강의와 관계없이 사편까지 부단하게 반복해서 공부를 하라 그랬죠. 체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 광의협이 구별하는 견해 있다. 그냥 가볍게 제목 정도 받으면 될 거고. 판례에도 이걸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그 원고적 격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견해 뭐 이런 견해 있다.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이 판례는 그 행정판례 100선에 들어갈 정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이자 그러나 제가 짐작할 때는 이제 유일한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행정판례 역사상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법리를 판시한 판례로 마지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 안 해도 거부처분에 원고적격 대상적격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좀 이따 확인시켜 줄 거고. 자, 일단 음미할 게 꽤 많아요. 여기 검사 지원자 중에 한정된 수의 임용 대상자에 대한 임용 결정은 한편으로는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 거부 결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거기 때문에 임용 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의사표시는 동시에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 거부의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묵시적 거부행위 존재 인정한 거예요. 묵시적 거부다. 근데 원심은 엽기적으로 뭐예요?
부작이다. 아무 응답을 안 했다라고 본 건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대학 입학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합격자 발표만 하지 불합격자를 별도로 또 발표해요? 이건 악침이죠. 물론 내가 이제 전화로 확인하게 되면은 뭐 안타까운데 불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너 떨어졌다고 그렇게 합니까? 모르겠네, 요새는. 근데 어쨌든 합격자 발표한 거는 뭐예요?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의사표시가 없지만, 무응답이지만, 실질은 뭐예요? 합격자 명단에 없는 애들은 불합격, 즉, 합격, 임용 거부라고 하는 그 거부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표시가 된 거죠, 당연히. 그죠? 그럼 뭐, 당연하잖아요. 합격자 명단에 없으면 떨어진 거로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발표 났다는 거 알고 친구들이 전화 왔어요. 물론 저는 사법시험 뭐 출신이 아니지만 가상적으로. 야, 요하나, 너 검사 임용됐어? 아직 몰라. 왜? 발표 났다고 들었는데 발표 안 났어? 났긴 났어. 근데 합격자 명단만, 임용자 명단만 발표 났어. 나에 대해서는 아직 의사표시가 없어. 병신아, 너 그 명단에 없으면 너 떨어진 거야.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 대법원이 이제 일단 거부냐 부작이냐, 왜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소송 종류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게 거부인데 부작 이후 확인 소송 제기하면 소 종류를 변경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까딱하면 어때요? 그 소 종류가 그 변경되면 달라지게 되면은 소송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하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이것도 보충 자료 잠깐 보면은 이 사실관계 참고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면접에서 검사 임용에 그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면 운동권 출신이었어요. 운동권 출신이니까 작정하고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제 거부냐 부작이냐, 이건 소송 종류 선택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 그랬죠. 부작이 하면 부작위법 확인소송 제기해야 되고, 거부 처분이면 취소소송 제기해야 되고. 근데 고등법은 조금 전에 바보같이 부작이라고 했다 그랬죠. 근데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에 의한 거부다. 처분성 인정 여부는 그나마 어때요? 법규상 조리상 시적권 다 부정해가지고 처분성은 부정해서 각하시켰는데, 대법원은 법규상 시적권은 부정했지만 응답을 요구할 권리에 의해서 응답 신청권 이래가지고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면서 처분성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조리상 신청권은 일반 명사고, 그 조리상 신청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수한 용어가 응답 신청권, 얘는 고유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앞에 안 넣어도 되는 수식어를 넣었어요. 재량권의 한계의 일탈남용이 재량하자 유형이거든요. 선택권의 범위를 아예 넘어버려서 선택권이 아예 없는 걸 선택하면 일탈이라고, 선택권 범위 내에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잘못한 거를 남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계 일탈 남용이 재량하자거든요. 하자 없는 적법한, 이게 바로 무하자 그거 아니에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이걸 인정했다. 그래서 소송 요건 충족되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시키고, 그러니까 1심에서 각하, 2심에서 각하,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한 거예요. 이거는 소송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본안 판단해라. 고등법원에서 다시 기각 판결. 이 면접에 가는 거 웬만한 경우 아니면 이기기 힘들어요. 그게 그 판례에 따르면 재량이라고 그 판시하고 있지만, 이 면접에 가는 거는 학문적,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판단 여지의 영역이라, 판단 여지에 가는 건 여관에서 나오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행정청의 판단을 맞다고 존중해주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법원 가서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 거의 9년 몇 개월 동안 재판한 거예요. 그래서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저는 이 판례를 보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 친구는 죽어서 무하자를 남긴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 소송에서 졌는데 자기가 주장하지도 않은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의 법리만 대한민국 판례에 남기는 원치 않는 결과를 냈던 거죠. 자, 그래서 문장 다시 돌아올까요? 교과서로. 자, 임용 거부의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 해도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 거로 보아야 한다. 이게 2-168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행정의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상대방에 반드시 도달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168페이지 보면은 큰 제목이 효력 발생 요건이고 특정인에 대한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이 옆에 1-170. 송달은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돼야만 효력 발생하는 건데 얘는 왜 일반 국민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옛날에 사법시험제도가 있었을 때는 합격하면은 사법연수 1년 차에 별정직 5급 사무관, 2년 차에 별정직 서기관 본급까지 받아요. 그리고 이제 판검사에 임용되면 이제 특정직이죠. 일반직이 아니라 특정직 3급 부의사관으로 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법연수원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일반 국민은 사법연수원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 연수생들은 어때요? 사법연수원에서 모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연수원 게시판에 검사 임용자 명단을 붙여놨다. 그러면 어때요? 일반 국민과 달리 개별적으로 통지를 안 해도 알 수 있었던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판시한 거지 일반 국민하고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는 당연히 도달주의가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유재량, 기속재량, 자유재량, 기속재량 이것도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 오늘날은 거의 인정 안 하는데 판례만 지금 옛날 낡아 빠진 걸 고집하는데 그 기왕 보여준 김에 그 아까 재량 일탈 6월 그건 어디냐면 2-50일 이하에 있어요. 재량 하자의 유형 해가지고 이게 일탈 6월 남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유재량, 기속재량. 그거는 2-39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것도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자유재량인지 기속재량인지를 나눠봐야 되는데 여기 두 가지가 또 나눠지기 때문에 혼동하면 안 돼요. 그 응답 여부는 기속재량이라고 그래요. 기속. 재량이지만 구속성이 있는 재량이다. 개념 모순이죠. 기속과 재량은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그 기속 재량이라는 기속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건 형용 모순이라고 그러죠. 국어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응답 여부는 기속재량이고 임용할지 말지는 선택권이기 때문에 임용 여부는 자유재량이다. 이렇게 출제됐던 쟁점이에요. 검사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에요. 임용 여부는. 그러나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 신규 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이제 전형을 거치겠죠. 서류 전형, 면접 전형 뭐 이런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 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법령상 검사 임용 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해도 법규상 신청권은 부정했어요.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 신청자들에게 전형 결과인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기속재량이라는 얘기예요. 응답 여부는 기속재량, 임용 여부는 자유재량. 검사 임용에 있어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해 어떤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또 반복됐죠. 일단 임용 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기속재량이죠. 한 이상 응답 내용이 부당하다고 해도 이 위법과 부당은 달라요. 부당일 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거거든요. 위법일 때만 되는 거고. 근데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부적절한 용어긴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지금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운 논점인데 나중에 차분하게 다 음미를 하다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공부할 때만 그런 거지. 그 2-60 있죠? 2-60.
거기 보면 사법, 재량행위 파트인데 사법적 통제 중에 행정소송에 의한 통제, 이게 1-170이라고 연결되는데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내적 외적 관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관행적으로 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 대상적 격은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대상이 못 된다 그러면 각하시켜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이 재량행위는 우리가 아직 해당되는 거는 행정이기 때문에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보충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바는 있는데 재량행위, 통치행위는 지금도 사례 인정되면 각하가 되는 한계 문제로 되지만 근데 재량행위는 오늘날 어때요?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각하시키는 게 아니라 본안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못 된다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건데 그냥 관행상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부당하면은 이건 각하가 아니라 기각 사유가 되는 거예요. 기각 판결,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응답 내용이 부당하다고 해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 남용, 이게 하자라 그랬죠. 하자가 없는 위법하지 않은 적법한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 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바로 이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범위를 인정한 거죠. 응답을 요구할 권리, 이 응답 신청권, 이게 조리상 신청권의 일종이라 그랬죠. 이걸 인정함으로써 처분성 인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례는 거부나 부작위의 경우 자기와 달리 처분성 인정을 위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그래서 이게 3-343에 연결이 되죠. 거기 보면은 343 거기 보면 중간 위에 동그라미 3이라고 해서 원고에게 신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와 달리 거부나 부작위일 때만 그런 거예요. 이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게 1-170이라고 연결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 구체적 사례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한참 동안 엄청나게 많은 거부에 관한 판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보이죠? 그런데 요 판례, 검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 요 판례 이외에는 무하자 법리를 판시하지 않고도 바로 본안 판단하거든요. 각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무하자 재량 청구권을 인정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타당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이 무하자 법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얼마든지 이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다시 돌아올까요? 이러한 응답 신청권에 기해서 재량권 남용에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 신청자가 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각하에서는 안 되고 법원은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해서 다시 본안 판단하라. 결론은 기각 판결이라 그랬죠. 성립 요건은 뭐 우리가 앞에 배운 그대로예요. 특별할 거 없어요. 그다음 내용인데 뭐 개념 그대로죠. 적법한 재량 처분을 구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특정 처분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이미 다 봤고, 행정개의 청구권과의 관계인데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됨으로써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이제 특정 처분을 해줄 걸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전환, 같은 의미로 전환인데 그 법률 용어는 일반인들이 잘 안 쓰는 전화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전화, 일반인들이 전화 이러면 뭐 핸드폰이나 이런 통신수단 얘기하지 누가 전환 이런 의미를 잘 안 쓰죠. 그래서 언제 이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느냐,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볼 행정개입 청구권의 성립 요건에서 이제 상세한 걸 따질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 많이 이제 바뀐 부분인데,
그 법은 가정에 침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가부장적인 이 잘못된 논리가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알다시피 이제 가정폭력 이런 게 일정한 도를 넘으면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죠. 형사처벌하기도 하고, 그죠? 요 근래 이제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데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이거 심각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 가장 사랑하는 뭐 냉정히 말하면 이제 사랑이 파탄나고 사랑했던 사람 관계에서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끔찍한 이거는 이제 그 치정 감정적인 그거기 때문에 오늘 점심 먹으면서 한겨레 20일 그 점심 때마다 저는 한겨레 20일 들고 와서 그 보면서 먹는데 거기 이번에 특집으로 이제 뭐라 그러나 그 젠더 성격 젠더에 기반을 둔 그 살인 그거를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특집으로 다음 호에까지 2주 연속으로 다룰 예정인데 거기 보니까 그 3,500여 개의 판결문을 분석한 그 자료 보니까 흉기로 165차례인가 175차례를 그 찔러 죽인 이거는 뭐 완전히 그 살해에 필요한 이 정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은 끔찍한 범죄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가정폭력이라고 그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통상적인 부부싸움이다. 이럴 때는 법이 개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이제 구타가 아직 시작은 안 됐는데 경찰에 112 신고를 했어요. 좀 이따가 이제 구타가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출동해달라 했더니 경찰이 어때? 그런 정도 갖고는 저희가 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범죄도 아니고. 근데 우리 부부는 다른 여느 화목한 부부하고 달리 우리는 부부싸움이 말로 시작되지만 말로 끝난 적이 없다. 그냥 강목은 기본적으로 피가 나는 거 기본적인 이런 거니까 지금 당장은 경찰권 발동이라는 특정한 걸 내가 주장할 수 없지만 우리 집안이 여느 부부와 다르다는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출동할지 말지 가부간에 선택을 하는데 하자 없이 좀 해달라. 우리 집은 보통의 그 부부하고는 다르다. 그랬는데 이제 이 강목 구타가 시작됐다. 이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 신체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는 이 순간은 재량권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찰권 발동만이 의무화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발동을 안 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상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상세한 거는 행정개입 청구로 설명하기로 하고 대상행위가 재량행위에 인정되는 거고 수익적, 부담적 다 되고 그 선택재량, 결정재량 있을 때도 다 된다. 다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니까 기속행위 개념상 기속행위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무하자 판단 여지 뭐 저런 건 홍정성 교수 주장인데 뭐 저런 거 이따 가볍게 보면 돼요. 권리구제에 관한 거는 지금 설명해서 얘기를 잘 목록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내용은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거부에 관한 게 이제 심판에는 의무행 심판이 인정되는데 그 취소 심판도 제기가 가능해요. 근데 취소 심판이 훨씬 불리한데 뭐 어쨌든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소송에는 의무행 소송이 없기 때문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고 부작일 때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목록만 이렇게 알아두고 내용은 사편에 가서 다루기로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